안녕하세요. 박래호TV 안전운전 360을 박래호입니다. 화물운송 종사 자격증 시험을 대비해서 여러분과 같이 그 예상 문제, 또 거기에 대한 풀이, 그 다음에 필요한 내용들을 쭉하니 여러분과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11강자를 여러분하고 같이 공부할 수 있도록 또 장을 열었습니다. 오늘은요, 지난 편 10강자에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그 다음에 특정가중처벌법에 관한 법률, 이런 것을 기본적인 설명을 많이 해드렸어요. 그것을 기초로 해서 오늘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과 그 다음에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대한 문제가 또 출제되고 있으니까 그것을 풀어보도록, 오늘은 예상 문제만 가지고 지난 편에서 공부했던 내용을 가지고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의 제정 목적이 올바르게 설명된 것은 그랬어요. 자, 1항 업무상 과실로 인한 사고인 경우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2항은요, 자동차 사고의 피해인 교통소통의 원활을 위해서. 3항은 도로교통법에 정해져 있지 않는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서. 4항은 사고 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서.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교통사고로 인한 어떤 문제가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국민의 어떤 생활의 편익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항 업무상 과실로 인한 사고인 경우 교통사고로는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1항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정답으로 여러분께서 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좀 내용이 길고 좀 그럴듯한 말이 들어있는 것 같으죠? 역시 1항이 정답이 되고요. 자동차 사고의 피해인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위해서는 건 아니다. 또 도로교통법에 정해져 있지 않는 내용을 보완시키기 위해서 그것도 아니고요. 운전자의 처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다. 그래서 교통사고로부터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 제정됐다. 목적이다. 라고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확하게 1항에다가 여러분께서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되면 표시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문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범하게 된 경우 법정형의 양형 기준은 어떤 것이냐 그랬어요. 1항 1년 이하의 금고형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2항은요 3년 이하의 금고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3항은 5년 이하의 금고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4항은 5년 이하의 금고형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러니까 교통사고로 인해서 피해자를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자, 이렇게 되겠죠. 이런 경우에 형법 제268조에서 그 양형 기준, 처벌할 수 있는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것은 5년 이하의 금고형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따라서 정확한 답은 4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로 인해서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일으킨 교통사고의 가해자는 5년 이하의 금고형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사항으로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되면 표시하면 될 거예요. 자, 다음 문제를 또 넘어가 보도록 하죠.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상 사고 결과에 의해서 형사처벌되지 않는 사고는 어떤 것이냐. 그러니까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거나 또는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지 않은 경우나 또 사고 후에 도주한 뺑소니를 하지 않은 경우와 그 다음에 12개 항목이 아닌 것은 처벌받지 않는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형사처벌이 없다 그런 것이죠. 따라서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상의 사고 결과에 의해서 형사처벌되지 않는 것은 어떤 것이냐. 1항 72시간 이내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사고로 결과적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피해자가 중상에 입게 된 경우, 그 다음에 사고 후 도주라고 하는 뺑소니 한 경우는 사고 결과입니다. 사고 결과에 의해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거고요. 그
그 다음에 이거에다가 그 운전하면서의 범법 행위라고 하는 법규 위반, 말하자면 12개 항목이라고 그러죠. 중대과실. 따라서 사고 결과, 피해자 사망, 피해자 중상해, 그 다음에 사고 후 도주라고 하는 뺑소니 3가지와 그 다음에 12개 중대과실 항목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추락사고라고 하는 것은 12개 항목에 들어가는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안 되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서 정확한 답을 여러분이 체크해야 될 것은 사항, 추락사고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이러한 문제가 나왔을 때 바로 여러분이 체크해서 합격할 수 있는 지름길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4번째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상 중대과실 12개 항목에 속하는 것. 12개 중대과실 설명을 드렸죠.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차간거리 미확보 아니지요. 전방주시 태만으로 인한 사고 난 것도 12개 중대과실에 들어가지 않아요. 보도 침범으로 인한 사고, 인도위로 차를 운행하면서 사고가 난 경우 12개 중대과실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사망이 되겠어요. 졸음운전사고, 이것도 12개 중대과실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다. 정확하게 알고 3번에다가 정확한 답이다라고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또 풀어보도록 하죠.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상 중대과실 12개 항목에 속하지 않는 것은 그랬어요. 어린이 보호지역에서 어린이를 다치게 한 경우 12개 중대과실에 들어가죠. 적재물 추락으로 인해서 사람이 다친 경우, 화물자동차에 적재물이 그냥 운행 도중에 떨어져가지고 사람이 다친 경우 12대 중대과실에 들어가요. 노상 주차장을 충돌하여, 노상에 서 있는 주차된 차량을 충돌하여 차체만을 손상시키고 도주한 경우, 이건 사고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54조에서 처벌만 되는 것이고 12대 중대과실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이죠.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사고 12대 중대과실에 들어가죠. 따라서 여기에서 물어보는 12개 항목에 속하지 않는 것은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충돌해서 인사사고 없이 차체만을 망가뜨리고 그냥 도주한 경우, 이것은 12대 중대과실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5번 문제에서는 사망이 정답으로 처리를 여러분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6번째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죠.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사고 중에서 공소권이 없는 사고로 처리되지 않는 것 그랬어요. 중앙선 침범을 했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중앙선을 차체라든가 타이어 바퀴가 넘어간 거예요. 이때 사고가 발생됐다. 그런데 중앙선 침범을 해서 사고가 났다 하더라도 12대 중대과실에 다 포함되느냐? 그렇지 않는 중앙선 침범이 있다는 것이죠. 자, 위험 회피를 위한 중앙선 침범. 어떤 갑작스럽게 위험물이 나타났을 때 그거에 대한 그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중앙선을 넘어갈 수 있잖아요. 이때 사고가 났다 하더라도 이것은 고의적인 어떤 중앙선 침범에 사고가 되지 않기 때문에 12대 중대과실에 포함되지 않는다. 비록 중앙선을 침범해서 사고가 났다 하더라도 위험 회피를 위한 중앙선 침범은 12대 중대과실 중앙선 침범에 포함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불가항력으로 인한 중앙선 침범. 사람으로서 운전자로서 도저히 중앙선을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문제, 이런 경우도 비록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사고가 났다 하더라도 12대 중대과실에 중앙선 침범에는 포함이 안 된다. 그 다음에 추돌로 인한 중앙선 침범. 운행을 하고 있는데 뒤에서 자동차가 추돌을 하는 바람에 핸들의 어떤 움직임으로 인해서 중앙선을 넘어갔어요. 그래서 중앙선 넘어가서 다른 자동차와 충돌했다. 비록 중앙선 침범에 의한 사고는 맞습니다. 그러나 12대 중대과실의 중앙선 침범은 운전자가 중앙선 침범을 하지 않아도 될 사항에서 뭐 다른 자동차를 추월하기 위해서 또는 긴급하게 어떤 뭐 가기 위해서 본의에 의해서 중앙선 침범은 그 사고로 인한 문제 12대 중대과실에 포함돼요. 교통체증으로 인한 중앙선 침범. 교통체증이 됐다고 중앙선을 넘어서 앞질러 갔다는 거겠죠. 이런 경우는 고의적인 중앙선 침범의 문제요. 따라서 이와 같이 중앙선 침범의 고의적인 여건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은 바로 12대 중대과실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위험 회피를 위한 중앙 침범, 불가항력으로 위한 중앙 침범,
추돌로 인한 중앙선 침범 다 중앙선 침범이에요. 그러나 12대 중대과실에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운전자의 고의적인 어떤 측면에서 중앙선 침범을 이해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정답은 사항이 될 거예요. 따라서 교통체증으로 인한 중앙선 침범에 의한 사고는 결과적으로 어떤 것이다? 12대 중대과실에 포함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또 정확한 답을 골라낼 수 있도록 여러분이 충분하게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이해를 해 두셔야 됩니다. 7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 중 12대 중대과실 중에 앞지르기 금지 장소가 아닌 것 그랬네요. 자, 앞지르기 해서는 안 되는 곳이 정해져 있잖아요. 자, 다리 위에서는 어떻게 가요? 앞지르기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교량 위에서는 앞지르기를 하면 안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때에 앞지르기 하다가 사고 나게 되면 12대 중대과실에 포함이 되고, 터널 안에는 실선까지 그려져 있잖아요. 하얀 선이지만 실선으로 쭉 연결된 점선이 아니란 말이죠. 이때도 터널 안에서는 추월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앞지르기에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때는 터널 안에서 앞지르기 하다가 사고 났다는 것은 앞지르기 금지 장소가 되기 때문에 12대 중대과실에 포함이 돼요. 그 다음에 교차로 상에서도 결코 앞지르기에서는 안 되는 것이죠. 12대 중대과실에 들어가요. 그러나 여기에서 얘기하는 노인보호구역에서는 앞지르기 금지 장소가 아닙니다. 노인 어르신들이 뭐 경로당 옆에라든가 또 노인 어르신분들이 많이 이렇게 활동하시는 그쪽은 우리가 노인 보호구역으로 설정을 해놨지만 거기에서 앞지르기를 했다고 해서 사고가 나게 되면 모든 책임은 사고를 낸 가해자가 책임을 지지만 형사처벌을 받느냐 안 받느냐 12대 중대과실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했을 때는 노인 보호구역에서 앞지르기를 했다고 그래가지고 사고가 났을 때 12대 중대과실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리, 터널 안, 교차로상 이것은 결코 앞지르기를 해서는 안 되는 앞지르기 금지 장소라는 걸 정확하게 여러분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8번째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동차가 운전하면서 승객이 추락을 했어요. 따라서 승객 추락 사고라고 그러죠. 보통 우리가 그 개문발차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승객 추락 사고에 대한 설명 중 맞지 않은 것 그랬어요. 자, 1항. 승용, 승합, 화물, 건설기계 차량 등에서 적용된다? 당연히 적용되죠. 승용자동차든 승합자동차든 화물자동차든지 타고 있는 탑승자, 승객이 밖으로 문을 열은 상태에서 운행하다가 떨어지게 되면 승객 추락사고 12대 중대과실에 포함되는 거예요. 이륜자동차와 자전거에도 적용된다? 이륜자동차와 자전거의 운전자, 옆에 뒤에 탔던 그 사람이 떨어졌다 운행 도중에 이것은 일반적인 상해 사고 문제지 승객 추락 사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확히 알아두시고요. 탑승객이 승하차 중에 문이 열려있는 개문된 상태에서 발차, 출발로 인해서 추락을 했다? 그래가지고 다쳤다. 이것은 바로 추락 사고예요. 그 다음에 4항. 운전자가 문이 열려있는 상태로 발차하여 발생된 사고. 이것이 승객 추락 사고입니다. 그러니까 승객 추락 사고라고 하는 것은 12대 중대과실에서 형사처벌을 받아요. 그 형사처벌은 5년 이하의 금고형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승객 추락 사고에서는 이륜자동차와 자전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알아두시고 여기에서 정답은 여러분께서 2항에다가 체크하시면 정확한 답이 체크가 돼서 합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다음 9번째 문제를 봅니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과속은 규정속도의 몇 킬로미터, 시속 몇 킬로미터를 초과한 것을 의미하느냐 그런 거예요. 자, 과속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다? 규정속도보다 빨리 간 것을 과속이라고 하란 말이죠. 이 과속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어떤 게 속도 위반이에요. 속도 위반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속도 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60km, 시속 60km로 가야 될 구간에서 규정된 곳이 60km예요. 그런데 68km의 시속으로 갔다. 이건 뭐예요? 8km만큼 과속을 한 거잖아요. 과속을 8km 했다는 거죠. 그것은 뭐예요? 과속입니다. 속도 위반이에요. 그러면 12대 중대과실에서 뭐가 포함되어 있다? 과속이라고 하는 게 포함되어 있단 말이죠.
근데 그 과속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조금의 과속은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가해자가 지는 것이지만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하는 과속은 규정속도에서 많이 과속된 것을 12대 중대과실에 넣었어요. 따라서 얼만큼 넣었다. 규정속도에서 20km 시속 20km를 초과한 경우 과속으로 포함된다는 걸 설명을 드렸더랬죠? 기억나시죠? 조금 전에 했던 거니까요. 자, 그러면 규정속도를 그냥 초과한 것이다? 아니다. 60km 시속으로 가야 될 곳을 68km로 갔다. 규정속도를 초과했네요. 이것은 바로 과속이고 속도 위반이지만 이것은 무조건이 12대 중대과실에 들어가는 건 아니다. 시속 10km 초과 규정속도에서 아니다. 어떻게 되죠? 규정속도에서 시속 20km 초과한 경우 50km도 아니죠. 따라서 여기에서 여러분께서 정확하게 답을 체크할 것은 12대 중대과실에 들어가는 과속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의 과속은 12대 중대과실이 아니고 과속으로 처리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도 다 해야 되고 사고에 대한 책임을 다 져야 되지만 형사처벌을 받는 것이라고 하는 과속은 규정속도에서 20km를 초과한 것이다. 정확하게 확실하게 또 이해를 해 두시면 이러한 문제가 어떤 상태로 어떻게 나온다 하더라도 정확하게 이해만 된다고 한다면 정답을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은 시험 과정에서 문제에서 답을 제대로 못 찍어내는 이유는 뭘까요? 내용은 다 알고 계세요. 한번 설명드리면 그거구나 라고 하는데 문제에 대한 이해를 쉽게 못해서 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쉽게 이해를 못한다는 건 뭐예요? 그 정확한 내용을 모르고 이해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꾸 헷갈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자, 10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재물이 추락을 해서 보행자의 신체가 상해를 입었어요. 얼마? 2주 진단이 나왔네요. 2주 진단. 운전자의 처벌은 뭐예요? 적재물이 추락을 해서 화물자동 적재물이 추락을 해서 보행자,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 또 내지는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 또는 다른 자동차 충돌해서 그 충돌의 영향으로 탑승자가 다쳤다라고 하였는데 2주 나왔다. 근데 2주에 대한 개념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3주든 뭐 4주든 관계없어요. 적재물이 추락해서 보행자가 다쳤다. 2주든 3주든 간에 결과적으로 12대 중대과실에 포함이 된다. 그러면 12대 중대과실에 포함되는 처벌의 양은 얼마라고 말씀드렸죠? 5년 이하의 금고형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건 확실하게 알고 계시죠? 그게 아마 예전에 나왔을 거예요. 자, 피해자의 합의해서 처벌받지 않는다? 않습니다. 피해자하고 합의하더라도 12대 중대과실은 형사처벌 대상이 돼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되지 않는다? 그것도 아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합의하게 되면 대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합의하잖아요. 그래도 안 된다. 12대 중대과실에 포함되는 거니까 처벌을 받습니다. 피해 보상을 하면 처벌되지 않는다? 보험 처리한다고 처벌되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처벌의 의사와 관계없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으로 형사처벌된다.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금고형이죠. 5년 이하의 금고형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된다. 그러나 이제 합의를 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합의서를 제출하게 되면 5년 이하의 금고형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정해져 있는 양형 기준에서 조금 더 처벌을 약하게 받는 어떤 그 여건이 될 수는 있지만 일단은 12대 중대과실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약하게는 처벌이 된단 말이죠. 또 합의가 된다 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서 정확하게 정답을 여러분이 체크하셔야 될 건 뭐예요? 사항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사항이 여기에서는 정답으로 여러분께서 체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많이 알고 계시면 시험에 한 방에 합격할 수 있을 걸로 봐요. 다음 문제 하나 보도록 하죠.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상의 중대과실 중에 추락방지 의무 위반 사고에 적용되지 않는 것 그랬네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 승객이 탑승했는데 문이 열려서 떨어졌다, 다쳤다 이것이 바로 뭐라고 그랬죠?
12대 중대과실에 들어가는 추락방지 사고예요. 추락에 대한 사고란 말이죠. 그것은 뭐다?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전부 다 탑승자가 문이 열려있는 상태에서 떨어져서 운행 중에 다치게 되면 전부 다 12대 중대과실에 포함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륜자동차는 어때요? 뒤에 타고 있는 그 승객이라고 그럴까요? 이륜자동차 같이 타고 있는 동승자가 떨어진 건 문의 개념이 없잖아요. 문이 열려있는 상태가 아니잖아요. 따라서 여기에서 정답은 사항 이륜자동차는 추락방지 사고하고는 아무 연관이 없다. 이렇게 정확하게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하나 더 풀어보도록 하죠. 다음 중 도주사고로 처리되는 경우를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그랬어요. 뺑소니란 말이죠. 어떤 것이다? 충돌사고를 내고 본인이 피해자라고 주장을 하고 그냥 가버렸어요. 사고가 났으면 설령 본인이 피해자를 하더라도 구호조치를 다 해야 되잖아요. 피해자의 가해자는 나중에 가려집니다. 일단은 사고가 나가지고 피해자가 있다고 한다면 병원에 후송 조치할 수 있도록 하시고 경찰에 신고하는 게 기본이잖아요. 따라서 충돌사고를 내고 본인이 피해자로 주장하면서 가버린 경우 이것은 뭐예요? 결과적으로 뺑소니라고 하는 도주 운전자가 되는 거예요. 사고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경우 사고가 발생되는데 그냥 갔어요. 근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더니 그 운전자는 그 피해자가 내 차와 부딪힌 것을 전혀 모를 수가 있다. 가끔 제가 이제 사고 조사나 또 사고 분석을 해보면요. 뭐 45톤 트럭이 우회전을 하는데 그 뒤에서 자전거가 와가지고 그냥 45톤 트럭하고 뒷공무니를 추돌이라고 그러죠. 했을 경우가 있어요. 이때에 45톤 화물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는 운전자가 우회전하면서 전방을 보는 것도 기본이지만 45톤 트럭에 대한 그 자동차 차체에서 나는 소음이라든가 또 내지는 자전거 정도가 부딪히는 충격력 가지고는 45톤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시는 운전자가 감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갈 수가 있어요. 이런 건 정황으로 보게 되면 인정이 좀 되잖아요. 따라서 사고 사실을 전혀 정말 여러 가지 상황을 봐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그냥 간 경우에는 이것은 뺑소니의 개념으로 보지는 않는다. 비록 그 원인의 문제가 되면 민사적인 문제라고 하는 사고 처리 또 내지는 보상 문제는 해줘야 되는 여건이 생길 수도 있지만 이런 경우는 뺑소니 개념이 아니다. 그 다음에 피해자가 병원으로 후송되는 것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연락처를 주고 왔다. 피해자가 다쳐서 앰뷸런스가 왔어요. 그래서 얼른 무슨 그 문제를 계속해서 사고 처리하려면 저한테 연락을 하세요 하고 본인의 연락처를 알려주었고 병원으로 후송되는 그런 상태를 확인한 상태로 간다면 이것은 뺑소니 개념이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사고 현장에서 경찰서로 바로 간 경우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후속이라든가 뭐 조치하면서 경찰서로 바로 가서 이런 사고가 발생이 됐는데 그때 사고에 그 운전자는 접니다 라고 신고를 다 해버린 경우라고 한다면 이것은 뺑소니의 의사가 없는 거죠. 도주가 아니다. 그래서 충돌 사고를 내고 본인이 난 피해자인데 내가 왜 그 신고를 해야 돼? 하고 그냥 가버렸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도주의 개념이다. 따라서 12번의 문제에서는 1항이 답이 되는 거죠. 정확하게 여러분이 뺑소니의 개념을 알아두시고 아차 하게 되면 본의 아니게 어떨 때는 뺑소니의 의미가 그 생각도 없었는데 이렇게 잘못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뺑소니로 몰린다고 그럴까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운행할 때도 조심하시고 사고가 나게 되면 차분하게 처리하는 그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3번 문제로 넘어가죠.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에서 옮겨놔 버렸어요. 유기시켰다는 거죠. 혹시나 이거 사고가 은폐됐으면 좋겠고 내가 사고를 냈지만 내가 뭐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고 싶다는 그런 의미가 있겠죠. 유기하고 도주했는데 피해자가 사망했다. 이때에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느냐? 3년 이하의 금고형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5년 이하의 금고형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이건 약하네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조금은 약해요. 사형이나 무기, 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습니다. 이건 왜 의미가 이렇게 높아요? 이건 가중처벌죄에 의해서 비록 교통사고가 났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얼마? 5년 이하의 금고형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그
그런데 이와 같이 어떤 그 피해자를 유기시키고 어디다 숨겨놓고 가버린 거면 가중처벌된다고 그랬잖아요. 따라서 사람이 그 유기를 시키지 않고 사람 피해자를 병원에다만 후송시켰다 하더라도 그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쳤는데도 그걸 자기는 그걸 피해 보려고 어느 쪽에다가 한쪽에다가 물건같이 생각하면 처박아 놨다고 그럴까요? 말하자면 피해자를 한쪽에 넣다가 살짝 놓고 가버렸어. 그러는 바람에 병원을 못 갔잖아요. 그래서 사망한 경우가 생겼다. 이건 살인의 개념이나 똑같다고 보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사형 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무조건 유기징역, 말하자면 교도소를 가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특정범죄 가중처벌죄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드렸던 거죠. 따라서 정확하게 사항에다가 체크하시면 되겠다. 아주 나쁜 행위죠. 다음 14번째 문제로 넘어가죠.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사망해 하고 도주했거나 또는 도주한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이 도주운전자에 대한 적용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도로교통법으로 처리 안 합니다. 교통사고 처리 특별법도 아니죠. 형법도 아닙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가중처벌 시킨단 말이죠. 왜냐하면 피해자를 그 병원으로 사고 당시에 바로 그 후송만 했어도 많이 다친 사람도 좀 쉽게 치료받아서 좋아질 수도 있고 또 사망까지 안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경우, 말하자면 도주한 경우는 그냥 도로교통법도 아니고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5년 이하의 금고형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아닌 가중시킨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바로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그러니까 뺑소니에 대한 개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많이 형량이 높아지는 그런 처벌을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15번째 문제로 넘어갑니다. 물적 피해를 야기시키고 사고 후에 도주한 경우 부과되는 벌점은 얼마냐.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를 충돌하고 그 자동차만 손상시켰어요. 그 안에는 사람이 다 없었기 때문에 사람 다치지 않고 물적 피해만. 그러니까 뭐 전신주를 그냥 받아버리고 손상시키고 갔다. 가드레일을 충돌하고 그 가드레일을 망가뜨리고 그냥 가버렸다. 또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를 충돌하고 사람은 안 다쳤지만 자동차를 망가뜨리고 가버렸다. 이때에 운전자는 벌점을 먹게 되죠. 얼마 정도 벌점이다? 5점일까요? 10점일까요? 15점일까요? 30점일까요? 여러분 그동안에 공부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15점. 따라서 물적 피해만 일으키고 도주한 경우, 이건 이제 사고 후 미조치라고 그래요. 사고 후 조치를 하지 않고 그냥 갔다. 사고 후 미조치. 이 자체는 뭐예요? 뺑소니라는 개념이에요. 뺑소니라는 말은 뭐예요? 그냥 도망간 걸 뺑소니라고 그러잖아요. 뺑소니. 따라서 이 뺑소니라는 자체가 인사사고를 내고 그냥 간 것도 뺑소니고, 그다음에 물적 피해만 일으키고 간 것도 내용으로는 뺑소니예요. 그러나 인적 피해를 내고 도망간 경우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처리가 되고, 그냥 물적 피해만 일으키고 그냥 가버린 도주는 사고 미조치에서 도로교통법으로 처리합니다. 여하튼 간에 물적 피해를 일으키고 그냥 가버린 경우 이때 얼마? 15점이라고 하는 벌점.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벌금이 나와요. 어느 정도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나온다. 물적 피해를 일으키고 그냥 도주한 경우,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확하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그 다음에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가지고 설명을 드렸어요. 이와 같은 내용을 가지고 문제가 계속 출제되고 있고 자주 나오고 있고, 또 여러분이 이 강좌를 보시고 시험장에 들어가시면 이런 문제를 접하게 돼요. 쉽게 여러분이 답을 맞힐 수 있도록 충분하게 이해를 하시면 문제 없이 여러분이 한 방에 아마 합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자, 여러분 어떠세요? 10강좌에서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해설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오늘 강좌는 11강좌에서는 거기에 따른 문제가 예전에 나왔던 것, 또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 또 운행상에서 필요했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충분하게 공부를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 쉽게 이해하실 수 있고요. 이제는
그동안에 조금은 의아했던 것들이 아마 다 해결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오늘 편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편 12강좌에서는 또 교통 관련 법규 중에서 자동차 관리법이 또 출제가 되고 있고 또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될 내용들이에요. 따라서 다음 편 12강좌에서는 자동차 관리법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예상 문제와 또 풀이할 것을 약속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 공부해서 수고 많으셨어요. 열심히 하셔서 한 방에 합격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운 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편에서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